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경영 리더십의 황선우입니다. 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대학원 공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쪼개서 학업에도 열중 중이신데 최대한 이 국방경영 리더십 과목에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이지만 일부 좀 투자하셔가지고 국방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처럼 조직을 관리를 지난주에 했었죠. 조직을 관리했다면 이제 조직에서 뭔가의 생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생산관리 파트라고 하는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생산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고 했어요. 그럼 프로덕션 매니지먼트가 생산 관리인데 과거에는 이 프로덕션이 바로 유형의 자산들, 이 유형의 자산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오늘날 어떤 조직에서든지 생산을 해낼 때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 이외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서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 관련된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형의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유형의 생산물과 무형의 생산물을 두 개를 더해서 생산관리란 단어보다도 운영관리란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운영관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생산관리에 서비스의 개념이 들어간 이 무형이 들어간 개념이다 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아주 쉽게 경영학 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산 관리가 무엇이냐? 코로나19에도의 통닭 배달 주문이 이제 급증하게 됐었던 사례는 여러분 한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직도 갖췄으니 이제 생산의 유연성을 한번 가해보자 라는 경영시의 생각대로 우리가 통닭집을 차려서 한번 대박을 내보자 라고 했을 때 무엇이 통닭집에서 생산되는 물건인지 어떠한 재화가 통닭집에서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이론적인 지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관리,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오늘날은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관리란 생산활동을 기획하고 즉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직능을 총칭하는 거다. 즉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플래닝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한 각각의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조직 관리를 역시 거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직이 제대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컨트롤,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의 기본적,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생산관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생산해내는 물건이 없다면 회사에 이익이 될 수가 없겠죠. 단순히 고용만 했다고 조직을 세웠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그 조직에서 뭔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형의 재화 또는 무형의 재화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어떠한 기업에서든지 반드시 필요 조건이다. 그 필요 중에서도 가장 코어 밸류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적 생산활동을 대상으로 이 생산 시스템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설계, 운영, 통제하는 체계적인 연구하는 파트가 바로 이 생산 파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생산 전략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통닭집에서 통닭을 제대로 만들려면 또 제대로 된 품질이 되어 있는 닭을 튀기려면 우선 원재료 공급을 잘 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재료를 너무 비싼 걸 가져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품질 좋은 원재료를
가격을 다운시켜 갖고 공급받길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데, 원가, 다시 얘기해서 코스트 다운을 시켜야 된다. 품질 좋은 원재료를, 즉 하림에서 닭을 공급받을 때 보다 품질 좋은 닭을 싸게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품질 좋은 것을 어떻게 싸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 있죠. 대량 구매하면 됩니다. 그럼 대량 구매하면은 한꺼번에 많이 사놓게 되면 이 닭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계약을 해서 매주 몇 마리 이상은 내가 의무적으로 사줄 거고, 그 미니멈에서 추가되는 알파가 있을 거니까 내가 1년 계약할게. 나에게 좀 싸게 닭을 공급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코스트 다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 이제 대학원생분들이니까 고민해 볼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림으로부터 아주 품질 좋은 닭을 싸게 공급받기로 했는데, 경영 씨가 사업을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접게 됐어요. 접게 됐다면 나는 하림으로부터 이 공급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통닭집에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 그러면 그 전에 하림으로부터 먼저 1년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 계약을 했다? 이거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실물 투자도 많이 하죠.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충분히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이 생산 파트에서는 이 원가 부분을 싸고 품질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뭐예요? 저렴하게. 품질 좋은 걸 저렴하게. 두 번째,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품질이 등락이 심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닭이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없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산 전략의 목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시장 변화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시장 변화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장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오늘 한일 월드컵이 펼쳐지는데 이게 결승전이다. 한일 월드컵이 결승전이 펼쳐진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통닭이 팔리겠죠. 그러면 갑자기 많은 수의 통닭을 튀겨내야 돼요. 근데 또 갑자기 어떤 안 좋은 국가 재앙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수요가 줄겠죠. 이 수요에 대해서 높고 낮은 거를 유연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연성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속된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 이 네 개가 생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다. 정말 상식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 씨가 운영하는 통닭집은 대량 구매로 닭 원가를 낮추고 신선한 닭을 공급받아 가장 맛있는 맛을 내고, 시장 주문에 맞춘 주문 시장에 맞춰 생산의 유연성을 맞추고 고객이 원하는 주문 시간에 최대한 배달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통닭을 사 먹을 주문의 수요는 어떻게 맞추지? 라는 부분이에요. 수요를 예상하지 못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글자로 수요 예측, 아주 중요한 거죠. 수요 예측은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디테일한 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델파이법, 소비자조사법, 경영자 판단법, 패널 동의법, 판매자 의견을 동의하는 거, 의견을 들어보는 거, 라이프사이클 유추법, 작년에 이랬는데 계속 주기가 도네, 이런 것들, 과거절 유추법,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유추를 하는 방법들. 이게 이제 질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성적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빅데이터나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양을 예측해 보는 거, 시계열 분석법이나 이동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이러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원래 경영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우리는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미래에는 수요일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매번 닭값이 매번 변하게 되겠죠. 그럼 단가를 어떻게 매기지? 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동평균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서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수가 있을 수 있는데, 주유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유소. 자, 탱크오일 차가 기름을 가지고 우리 주유소에 와서, 주유소 딱 밑에는 엄청난 큰 기름통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끌어올려 갖고 차에 주유를 해주는 건데, 자, 만약에 차가 와서 우리 드럼통 안에다가, 우리 주유소 드럼통 안에 기름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기름을 넣을 때 과거에 기름이 아예 없었다면 지금 가지고 온 단가대로 마진을 붙여서 팔면 되는데, 기존에 그 탱크오일 안에 기존에 받았던 단가의 제품도 있고 지금 받은 단가의 제품도 있는데, 이게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섞이겠죠. 섞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섞였을 때 단가를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게 남아있다가 일부 또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또 탱크오일 차가 와가지고 또 기름을 붓는데 기존 거랑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내가 공급받는 그 기름의 단가가 매번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그걸 어떻게 매길 거냐. 이동평균법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긴 할 겁니다. 이렇게 단가를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이 파트에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이동평균법으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1월 기초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또는 탱크오일에 아무것도 없을 때 50개 단가 5,000원에 받았어요. 50개 단가 5,000원에 받았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만 원을 주고 50개를 샀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2월 달은 매입은 원재료를 산 거, 매출은 내가 만든 것을 판매한 거. 그럼 매입 30개를 했대요. 단가 얼마예요? 이번엔 6,000원 했네요. 그러면 6,000원 했으니까 6, 3, 18이니까 18만 원을 주고 내가 물건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0개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 30개의 매출이 1월 달에는 50개에서 나갈 수도 있고 2월 달에는 30개를 받은 거에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얼마의 단가에 팔 것이냐 이거예요. 얼마의 단가?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을 매겨라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43만 원이 되겠죠. 43만 원에다가 50개, 80개니까 얼마? 나누기 80 하면 단가는 5,375원에 30개의 매출을 3월 달에 보내는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30개의 매출이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1월 달에 들어온 걸 재고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재고 처리 명목으로 50개를 30개의 단가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5,000원에 받은 걸 계산해 갖고 매출을 붙이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출고 단가를 매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경영학에서 생산원리 아주 샘플적인 걸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단가를 매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닭을 튀기고 판매하기 위해 생산 시스템을 통합화, 이뤄내야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도입합니다. MRP, 자재 소요 플래닝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JIT,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적시에 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거죠. 이건 기업의 내부에서 말하는 거고,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SCM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은 경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제 리더십 파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영을 공부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SCM이라는 게 있는데 이 SCM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반쯤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거는 ERP가 있다. SCM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이고 ERP는 내부만 들어갑니다. 이 SCM 안에 MRP라는 것도 있고 JIT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자, MRP는 자재가 언제 얼마만큼 소요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거나 자재 입고가 늦어지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비워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다음 주 주말에 한일전이 있다.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한일전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 이거는 적시에 정량만큼 이루어지도록 생산 계획을 통제하고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고요. 재고가 많이 부족해도 안 됩니다. 적정량의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같은 그림은 MRP 프로세싱인데 바로 왼쪽에는 마스터 데이터들 여러 가지 들어가요. 뭐 자재 마스터라든지 봄이라든지 IRF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생산 계획, 메인 플래닝 계획, 플래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획이 들어가는 거고 트랜잭션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재 소유 계획이 나와서 공급업체로부터 언제 몇 개의 자재, RM으로부터 닭 몇 마리를 주세요. 어느 시점에 이거를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타임이라고 하는 건 적생산 시스템인데 만약에 닭을 튀길 때 뭐 어떤 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닭이 점점 튀겨질 때 자, 요 시점이 되면은 소스가 공급이 돼서 소스가 발라져야 된다. 이거를 적시에 딱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닭이 쭉 왔는데 소스가 안 발라졌어요. 소스가 안 발라지면 여기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뒤로 계속 밀리겠죠. 그러니까 쭉 나가서 이 타임에 소스가 쫙 발라지고 쭉쭉 빠질 수 있도록 저스트 인 타임, 바로 정확하게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할 때 적기에 제품을 공급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제품이겠습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 이 시기에는 이 제품, 이 시기에는 이 제품 등을 만드는 거죠.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재고가 줄어듭니다. 거의 뭐 현저하게 줄어들죠.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 JIT를 사용하면요. 3분인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불합리한 것,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기업 내부입니다. 내부의 모든 상황, 인사, 회계, 뭐 재무, 생산 파트 이 모든 거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ERP 시스템은 기획 마케터라든지 사용자,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정보관리자, CEO까지 이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다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ERP 시스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 이 SCM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SCM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실 상당히 공급도 차질이 빚고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적기에 부품이 공급이 또 안 되고,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버튼 하나가 없다면 이게 또 완제품이 안 나오고 상당히 차질이 많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CIM,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하나로 합치는데 뭐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한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이 SCM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SCM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판단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효율이 좋아졌어요. 생산관리 파트에서.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공급망은 고객, 소매상, 도매상, 제조, 부품공급업자, 공급업종의 연쇄구조와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SC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부 공급 사슬이 있고 외부 공급 사슬이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 얘기한 대로 내부 공급 사슬은 기업의 내부, 외부는 바로 외부의 고객들,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용어 중에 채취효과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채취효과라는 건 이거죠. 자, 만약에 SCM이라고 해서 요 단계가 있는데 뭐 CU의 판단,
중간에 운영자들, 뭐 실무자들, 실제 판매자들 이걸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고객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판매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품 한 10개 정도 모자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판매원은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 얘기를 듣고 중간 관리자, 운영자에게 이야기해요. 고객님이 요청에 의해서 한 10개가 아니라 뭐 좀 더 부풀려서 15개 정도는 좀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자는 그것도 위에 책임자에게 한 20개 정도는 좀 여유 있게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임자는 또 CEO에게 한 30개 정도는 여유 있게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10개를 얘기했는데 역으로 위로 올라간다. 바텀업이 되면 더 이게 커지는 효과. 이걸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정보가 왜곡되는 거. 지연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제품입니다. 이게 신제품을 딱 만들어 고객에게 소개하는 이 단계에서 일부러 이 시기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있죠. 핸드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신제품이 나올 시기가 됐는데 좀 신제품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 지연차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신제품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고객들에게 완전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몇몇 고객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그들에게 품평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일부러 신제품을 더욱더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연을 시켜갖고 고객들이 요구사항을 최대한 많이 들은 다음에 생산 라인 공정을 새롭게 맞추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돈이 덜 들거든요. 만약에 선뜻 신제품을 내놨는데 고객이 이거 너무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미 공정을 다 맞춘 상태예요. 즉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세팅을 끝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연 차별화시키는 거다. 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하는 방식이다. 닭 주문은 언제 해야 할까? 닭값이 너무 비싸다. 닭 주문은 언제 하는 게 나을 것인가? 닭 주문은 이 공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관리 파트를 공부하면서 EOQ 경제적 주문 관리 죄송합니다. 네. 이 경제적 주문 관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 관리를 끝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상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EOQ 경제적 주문 관리, Economic Order Quantity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쭉 늘어납니다. X축은 주문량, 그리고 Y축은 비용이 늘어납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 한 번에 닭을 한 마리씩 주문하는 거하고 10마리씩 주문하는 거하고 100마리씩 주문하는 거하고 주문량이 점점 더 늘어나요. 한 번에 하나씩 주문하면 자 만약에 고객이 닭 한 마리 주문 들어오면 하림에 연락해서 닭 한 마리 받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한 마리씩 주문하는 거 2마리씩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주문량 한 번에 주문한 양이 늘어나고 이때 재고 유지 비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한 번에 한 마리 주문하면 재고 유지 비용이 제로죠, 여러분들. 뭐 재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재고 안 갖고 그냥 바로 만들어 주면 되니까. 근데 한 번에 10마리를 주문한다. 그러면 한 번에 10마리 주문한다면 한 마리를 튀겨 나갈 때 9마리는 재고 쌓아놔야 되죠. 한 번에 100마리를 주문한다 그러면 99마리를 쌓아놔야 돼요. 그럼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늘어나겠죠. 뭐가?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납니다. 자, 이때 그럼 주문 비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문 비용. 당연히 주문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마리씩 주문한다 그러면 100마리 주문하려면 전화든 이메일이든 팩스든 100번 주문해야 돼요. 비용 늘어나겠죠. 근데 한 번에 100마리 한꺼번에 주문하면 주문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점점 주문량이 늘어나면 주문 비용은 쭉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이 만나는 요 시점인데 이게 바로 EOQ,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거죠. 총 비용은 어떻게 되겠느냐? U자 형태를 보게 되겠죠. 너무 주문량이 적으면 안 되고 너무 주문량이 많으면 안 되고 적정량의 최하위 단가, 이게 경제적 주문량이 됩니다. 이때 오더를 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신선한 재료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경영 씨, 바로
시그마 6, 6 시그마라고도 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과거의 품질 관리는 우리가 그냥 QM, 퀄리티 매니지먼트 또는 뭐 TQM, 뭐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지금은 6 시그마를 쓰죠. 이 6 시그마는 기업의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경영 전략인데 가장 중요한 게 100만 개의 닭을 튀겨낼 때 약 3, 4마리 정도의 닭은 불량품이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의 닭을 튀겨내는데 3, 4개면 그러면 100만 개의 닭 중에 3, 4개의 불량품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100만 마리의 닭을 튀겨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동일한 기름의 양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100만 마리를 튀길 때 3, 4개 정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치과를 갔는데 치과 치료할 때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저 동네에 있는 그냥 좀 작은 치과인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약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되십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 2% 정도는 마취에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2%는 0.12가 되겠죠. 좀 불안하잖아요. 하루에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 50명 본다고 했을 때 한 200일 정도면은 그럼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은 마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취를 할 때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것은 1000명을 동일한 깊이에, 동일한 양에, 동일한 조건, 모두 똑같은 조건일 때 동시에 쓸 때 1000명이 한두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지금 마취를 한 명을 해요. 그럼 뭐 1000분의 1이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 사람 또 마취를 해요. 1000분의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다 깨어난 소리겠죠. 어떤 면인지 이제 되시겠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마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바로 식스시그마가 바꿀 거예요. 100만 개 중에 3, 4개 정도는 인정을 한다. 이유는 뭐냐? 과거에 3시그마 수준에서는 약 66,807ppm이라고 해서 100만 개 중에 6, 7만 개 정도는 오류가 났어요. 굉장히 컸던 거죠. 100개 중에 6, 7개였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100개 중에 6, 7개. 하지만 이거를 더 끌어올려요. 시그마를 3개를 더 나눠. 그러니까 3.4ppm. 즉 100만 개 중에 3, 4개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관리의 발전 단계 우리가 한번 보면 QC, 퀄리티 컨트롤. 그래서 품질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TQC, 지금은 TQM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시겠지만 OSI 또는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ISO 9000대의 품질 보증 인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죠. 뭐 14000 제도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9000 제도는 품질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때 유행하던 건데 뭐 ISO 9001 인증, 9002 인증, 9003 인증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인증을 붙이는 거. 우리나라에서 인증 붙이는 거 뭐 있어요? 이제 KS. 근데 이제 음식에서 음식 붙이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햅선 마크. 이게 이제 상당히 까다롭죠. 햅선 마크를 붙인다 이런 거죠.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시그마 6, 시그마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불량률을 제로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쓰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 새젤 외 허니 윙봉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마케팅을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교촌치킨에서 요즘 보면 닭만 파는 게 아니라 뭐 떡볶이도 같이 팔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자튀김도 같이 팔고 그런 것처럼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강의를 당분간 들으시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육군의 리더십, 해군 공군의 리더십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